허름한 시장 골목 족발집이었습니다. 서리는 족발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을 감고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비좁은 부엌에서 자신만을 위해 족발을 삶던 젊은 민우의 얼굴이 기억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저 젊은 셰프의 옆모습이 민우의 젊은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별사연 세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최정점에 JS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엄설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인이라 불렀지요. 회의실에서 한번 결정한 사안은 다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친분도 연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발머리는 늘 같은 길이었고 정장은 늘 같은 톤이었습니다. 미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눈빛은 물기 없이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지요. 서리에게 집은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은 크고 조용했지만 공기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전시된 공간처럼 반짝였고 식탁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커졌습니다. 창밖에 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서리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불면증은 오래된 동거인이었습니다. 수면제는 기껏해야 몇 시간의 둔탁한 어둠을 줄 뿐이었습니다. 깨어나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또렷해졌지요. 그녀의 삶이 이렇게 굳어버린 것은 30 즈음부터였습니다. 그때 서리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우라는 남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허세가 없었습니다. 서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먼저 읽어내곤 했습니다. 서리가 가진 것은 이름과 배경이었고 민우가 가진 것은 두 손과 성실함이었지요. 서리는 그 단순한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너무 짧았습니다. 민우는 횡령 누명을 뒤집어 쓴 채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서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럴 리 없다는 말을 제대로 끝맺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민우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아이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병원 침대에 차가운 시트, 하얀 형광등, 눅눅한 소독약 냄새가 그날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리의 귀는 닫혔습니다.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서리는 한 번 더 잃었습니다. 연인과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지요. 그 이후 서리는 일로만 살았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이 줄었습니다. 생각이 줄면 통증도 줄었습니다. 회장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은 잔인하리만큼 깔끔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가엾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리 역시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서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숨는 법만 배웠지요.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지나갔고 홈쇼핑이 지나갔고 재방송 드라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화면이 한 프로그램에서 멈췄습니다. 요리 서바이벌 인생 요리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지요. 화면 한쪽에 족발왕이라는 자막이 뜨고
강태준이라는 청년이 비쳤습니다. 그는 셰프들 사이에서 유난히 투박했습니다.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앞치마가 묵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눈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눈을 보고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곧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낯설지 않았지요. 심사위원들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서민적입니다. 세련미가 없습니다. 이 무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탈락의 문턱이었습니다. 태주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족발이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서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큰 배를 꺼냈습니다. 껍질을 벗겼습니다. 배의 속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은 모처럼 생긴 작은 향신료를 집어배에 하나하나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향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향이었습니다. 서리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손이 떠올랐지요. 밤새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이던 남자의 등, 서리의 속이 뒤집혀 물 한 모금도 못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민우는 말했었습니다. 정향은 속을 눌러줘. 배는 고기를 부드럽게 해줘. 너랑 아기한테 필요한 거야. 그 문장들이 끊어진 줄처럼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태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족발의 배와 정향이라 근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속이 뒤집혀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을 위해 만든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걸 알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화면에 비친 태준의 옆 얼굴이 잠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인매였습니다. 일을 할 때만 살짝 올라가는 광대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지요. 서리는 손을 들었다가 결국 화면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닿으면 무언가가 깨질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리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에도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고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흔들림으로 턱 끝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리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다시 얼어붙을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프로그램 자막에 나온 가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운의 족발이라는 글자가 손끝에서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그냥 가게 이름일 뿐인데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뜨거워졌습니다. 서리는 다시 한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끝까지 보면 잃었던 것들의 윤곽이 조금은 선명해질 것처럼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서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결심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뒤를 밀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서 더 확인해야 했지요. 모르는 채로 다시 30년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리의 뒤를 조용히 밟는 시선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후계자로 키운 양자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서리의 밤이 길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늘 냉정하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본다는 보고였습니다. 지우는 이상이란 단어에 민감했습니다. 권력의 균열은 늘 이상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사람을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시장 골목 하나를 넘어 JS그룹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말이지요. 서리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아주 옅은 빛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움직입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를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그 향기가 다시 불러낸 것은 레시피만이 아니었습니다. 봉인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탐욕이 그 향기를 피로 덮으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제 그 피냄새 속에서도 향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평생 숫자와 보고서, 회의실과 호텔 로비만 오가던 인생에서 좀처럼 찍히지 않을 좌표였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날수록 풍경은 낮아졌고 건물은 낡아졌습니다. 서리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뒤로 끌려갔습니다. 30년 전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리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손수레가 바닥을 긁는 소리, 생선 비린내와 튀김기름 냄새가 섞여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는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생활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리는 평소와 전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어두운 정장은 없었습니다. 장신구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단정한 코트와 낮은 구두,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평탄한 길만 걸어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민운의 족발이라는 간판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글자는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TV의 영향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서리는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리는 문을 밀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은 빼곡했고 사람들의 어깨가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서리의 시선은 단 하나를 향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커다란 솥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 밖에 그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땀이 맺힌 이마, 소매를 거둔 팔, 반복된 노동으로 단단해진 손목. 무엇보다 고기를 다루는 손길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테이블 한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공간 전체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고 말이지요. 잠시 후 태준이 직접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주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서리는 확신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 눈매, 저 눈동자의 움직임. 놀랄 때 눈이 먼저 커지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숨을 고르는 습관. 민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 닮아서 오히려 부정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족발을 부탁합니다. 중저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의 각도, 걸음의 리듬까지도 민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감으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경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족발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고기 위에는 얇게 썬 배가 얹혀 있었고 그 위로 옅은 보랏빛 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가루였습니다. 민우가 밤마다 약재를 볶아 만들던 그것. 이게 들어가야 끝이야라고 말하며 웃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서리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짚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른 테이블을 돌다가 서리의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닙니다. 다만 속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건 괜찮습니다. 저희 집 족발은 좀 다릅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희 집이라는 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그 표현이 서리에게는 너무 큰 울림이었습니다. 서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향신료 가루 참 특이하네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요리를 하셨습니까? 네. 평생 시장에서 이 족발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이 맛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리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서리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좋아하셨다고. 서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이 남자는 살아있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새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민우도 저렇게 했을 것입니다. 서리는 새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과 같았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리는 없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어 주었구나.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씹었습니다.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정을 캐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마저 민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 한 번 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리는 지금 진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서리의 뒤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곧 지훈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회장님이 시장 족발집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지요. 서리는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향과 배, 삶은 고기의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스스로에게만. 이제 내가 간다. 그 말과 함께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뒤 구두를 벗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족발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 청년의 눈빛이 겹겹이 쌓여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서리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빛이 바닥을 비스듬히 긁고 지나갔습니다. 이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서리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법무팀 보고서, 당시 인사기록 요약본, 모두 3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하나씩 넘겼습니다. 손끝은 차분했지만 눈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던 문장들이 오늘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사산으로 처리, 보호자 동의하에 화장, 유골 인계 완료.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빠르게 끝났습니다. 서리는 그 문장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 아팠고 너무 믿었습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서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출산했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원본으로요. 그리고 당시 담당 의사와 간호사, 가능하면 전부. 네, 회장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안에 시작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서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작은 재단처럼 놓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나무함. 서리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의 유골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리는 그 함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실은 믿음 위에 놓일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볍게 들렸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췄다가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생명의 무게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리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이지요. 서리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우 같은 놈에게 발목 잡히면 인생 망친다. 아이는 너를 위해서라도 잊어야 한다. 그 말들은 늘 보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서리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온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서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병원 기록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산으로 처리된 아이의 출생 기록과 화장 기록 사이의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은퇴했고 간호사 한 명은 해외로 이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생아 상태 안정. 보호자 요청으로 외부 이송. 서리의 숨이 멎었습니다. 외부 이송이라니 어디로요? 그 부분은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병원과 연계된 보호시설 목록이 있습니다. 전부 확인하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허탈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민우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이유, 서리를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었을 가능성. 서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은 그 모든 시간을 잘못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부모가 살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집은 오래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아래 잘 쓰지 않던 서류 상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리는 그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인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 횡령 금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조작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원과 주고받은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서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체는 서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민우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방관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오후 서리는 다시 시장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족발을 썰던 태준의 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아버지라는 말,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좋아했다는 그 맛,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곧 또 하나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워온 양자, 후계자로 점찍은 인물, 이미 권력의 냄새에 익숙해진 사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이 지훈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것이 무너졌고 동시에 많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탐욕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스스로에게만. 이제는 내가 지킨다. 그 말과 함께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가짜 유골함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서리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이기도 했고 해가 완전히 기운 저녁이기도 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수행비서에게는 개인 일정이라 말했고 운전기사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스스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행동이 주는 작은 불편함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의 차림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정장은 옷장에 남겨두었습니다. 대신 수수한 코트와 낮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귀걸이도 하지 않았고 시계도 단순한 것을 찾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한 중년의 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서리는 그 익명성이 좋았습니다. 엄설의 회장이 아닌 이름 없는 여자로 이 골목을 걷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훈의 족발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방송 이후 손님은 더 늘었고 가게 안은 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기둥 옆, 살짝 시야가 가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라면 태준을 오래 보아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메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상 족발과 국물. 그 조합은 민우가 정해준 것이었고 태준도 변함없이 같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서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 오는 손님 중 하나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눈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자리에 앉아 오래 머무르는 손님. 고기를 먹을 때마다 꼭 한 박자 늦게 씹는 사람. 그리고 가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키는 사람. 태준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말을 걸어오지 않아서 자신도 말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준이 고기를 써는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손목이 움직이는 각도, 잠깐씩 멈추는 호흡. 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민우의 시간이 태준의 몸에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로. 어느 날 서리는 국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태준은 계산대에서 그릇을 확인하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오늘은 속이 좀 괜찮으신가 봅니다. 네. 이상하게도 여기 오면 괜찮아집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충동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대신 손은 늘 바빴습니다. 엄하셨습니까? 아니요. 엄하다기보다는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저한테. 그 말에 서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안해했다는 말. 민우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그 선택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리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매번 삼켜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태준의 삶이 흔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쌓아온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리는 그 삶에 함부로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성은 소유가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잦은 방문은 결국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일정표가 비어있는 시간대에 반복되는 공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숫자에 강했습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서리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회장님이 족발집에 자주 갑니다. 혼자입니다. 같은 청년을 오래 봅니다. 그 문장들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었습니다. 지훈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서리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보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에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태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매출, 임대계약, 거래처, 과거 이력 모두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어디로든 뻗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태준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오래전 사망, 기록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단순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사이에서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태준이 국밥을 서비스로 내주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서리는 그 말에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고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는 일이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국밥을 먹으며 속으로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아직은.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의 가게 창고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구청 위생과의 단속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서리는 그 소식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시장 족발집, 위생 문제 적발.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문장을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서리의 손이 신문 위에서 굳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지훈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훈의 족발, 최근 위생 단속건 전부 확인하세요. 단속 경위부터 민원 접수 기록까지. 네, 회장님.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움직였는지도 함께. 전화를 끊은 서리는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기로라는 것을. 더 숨을 수도 있었고 더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칠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들. 그러나 여전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태준의 가게, 태준의 손, 태준의 뒷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지훈의 차가운 눈이 겹쳐졌습니다. 서리는 알았습니다. 모정이란 감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새벽녘 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못해도 지키는 건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충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위생 단속이 있던 날 이후 시장 골목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예민해졌습니다. 민훈의 족발 앞에 늘어서던 줄은 하루가 다르게 짧아졌습니다. 한 번 붙은 의심은 설명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열며 고개를 들었고 닫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가 끝날수록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단속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창고 구석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라. 그 말은 태준의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문서는 사람보다 강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태준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단골들이 몇 마디 위로를 건넸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웃는 법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계산서를 들여다보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 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시장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준 사장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JS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JS그룹. 그 이름은 최근 들어 낯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가게 한쪽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JS그룹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마치 일부러 보이게 찍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가게 인수 제안서였습니다. 금액은 시장 기준이라는 설명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버티기 어려울 때 가장 낮게 제시되는 숫자였습니다. 이걸 왜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요즘 상황이 좋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위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헐값에 넘기라는 겁니까?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사장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태준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그 표현은 언제나 가진 쪽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남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이 가게에 자주 오시던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룹 쪽 사람입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빠르게 겹쳐졌습니다. 시장에 자주 오던 단정한 아주머니, 조용히 앉아 족발을 먹던 모습, 눈빛에 담긴 묘한 온기, 그리고 JS그룹이라는 이름. 태준은 가게 뒤편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절이, 그 관심이, 그 잦은 방문이 전부 계산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신뢰가 식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괜히 문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기대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민우는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다 똑같은 겁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태준은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재벌이든 권력이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그러나 세상은 태준의 결심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는 불매를 암시하는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방송은 조작, 위생 불량, 짧은 문장들이 벽에 남았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지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워도 남는 흔적처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설이는 모든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생 단속의 경위, 민원의 출처, 그리고 인수 제한까지.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훈. 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움직였다는 것을, 그것이 태준을 향한 칼날이라는 것을 설이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수 제한 철회하세요.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겠군요. 그러나 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태준의 오해가 더 깊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설이를 재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 위에 진실을 얹으면 진실마저 거짓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적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족발을 삶았습니다. 배를 깎고 정향을 넣었습니다. 이 요리는 자신의 것이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었고 자신을 지켜준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칼질을 하며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재벌은 다 똑같다고. 결국 가진 쪽은 가지지 못한 쪽을 밀어낸다고. 그 믿음은 태준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중심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과 말해버린 오해가 엉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불을 끄며 가게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덫에 걸어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덫의 이름이 권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멀리서 설이는 같은 밤을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 위에 씌워진 오해가 떠올랐습니다. 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은 더 깊은 분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러나 이미 덫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설이의 아침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올라온 일정표 맨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JS 호텔 VIP 시식회. 오래전부터 예정된 행사였습니다. 재계 인사, 언론, 이사회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리는 그 일정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보는 그 문장은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은 늘 입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달라 보였습니다. 단단함 아래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장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칼질 소리, 김이 오르던 가마솥, 말없이 고기를 썰던 태준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계약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태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서리는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배신보다 먼저 온 것은 실망이었고 그 실망이 분노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은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청장은 전날 밤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JS 호텔이었고 명목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 초청 셰프였습니다. 태준은 초청장을 보고 한동안 웃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자신의 가게를 헐값에 사들이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JS? 태준은 이 초청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면 자신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안에는 조리도구 몇 가지와 낡은 멜라민 그릇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늘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가 한쪽 나가 있었고 표면에는 수많은 긁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그릇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JS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테이블에는 흰 천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공간에 들어서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시장과 달랐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삶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향과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연회장 한쪽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셰프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한번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수프 메인으로 이어지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모두 호텔 셰프들의 손을 거친 정제된 음식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인 디시를 앞두고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특별 초청 셰프를 소개합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고 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셰프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앞치마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튀었습니다. 태준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준비된 접시 대신 가방에서 낡은 멜라민 그릇을 꺼냈습니다. 연회장의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태준은 그 그릇 위에 족발을 올렸습니다. 투박하게 썬 고기였습니다. 배와 정향의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이 요리는 시장 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객석으로 돌렸습니다. 서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이 자리는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천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음식입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끝까지 들으십시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고기는 속이 뒤집혀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와 정향은 배고픔보다 먼저 오는 고통을 누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립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지우는 뒤쪽에서 팔짱을 낀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이 자리에서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폭로는 언제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엄설의 회장이 직접 움직이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멜라민 그릇 앞에 섰습니다. 잠시 그 족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으로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젓가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설이는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설이의 머릿속에는 3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우의 손, 태준의 손, 자신이 놓쳐버린 모든 선택들.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 음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설이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태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건 이 음식을 먹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연회장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공식 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설이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장면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재벌의 얼굴로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그는 설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은 시끄러웠습니다. 시장 족발, 호텔을 점령하다, 회장의 기행 같은 제목들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이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를 통해 한 문장만을 전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불을 켜고 혼자 가마솥을 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칼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밤 설이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음식 대신 포장해온 족발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점을 집어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는 없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시장 족발 한 접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발밑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곧 더 깊은 균열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분노가 모두 소진된 뒤 찾아오는 공백과도 비슷했고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뒤의 허탈함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시선도 피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고 창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은 다 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고 바닥에는 낮 동안의 소음이 식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를 삶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게 옆쪽의 작은 쪽문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늘 보던 공간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앞치마를 벗어걸고 한동안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멜라민 그릇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족발을 집어먹던 그 모습, 재벌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권력과는 다른 결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 장면을 곱씹을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태주는 가게 안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쓰던 물건들이 아직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큰 정리는 했지만 손대지 못한 상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를 버리지 말 것이라고만 말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상자를 그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그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상자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냈습니다. 잠금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숨길 것은 있어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 몇 권과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여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최근에 말이지요. 태주는 사진을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요리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족발 삶는 시간, 불의 세기, 배의 숙성 정도, 정향의 비율. 태준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적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잃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태주는 무심코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뒷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공간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레시피와는 전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잉크가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쓰다 말고 다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이야. 이 글을 내가 읽을 일은 없겠지. 그래도 적어둔다.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이. 그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도망칠 수 없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망칠까봐 나는 사라지는 쪽을 택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길에 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글씨는 이어졌습니다. 내 부모는 이미 모든 걸 정해두고 있었다. 아이를 내게서 떼어내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너를 안전한 자리로 돌려놓는 것. 내가 울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악역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더 이상 소리를 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의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접은 사람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태준이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다. 너는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라. 태준은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설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태준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원망이 있었다면, 분노라도 있었다면 태준은 조금 덜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글에는 오직 보호와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구조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벌은 다 똑같다고 믿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적어도 설이는 달랐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태준을 더 괴롭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태준은 일어났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글은 이제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과 자신의 정체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설이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이후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연일 항의했고 지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그 모든 소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생각은 오직 하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날 어떤 얼굴로 집에 돌아갔을지,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더해졌을지 말이지요. 설이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줄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행복해라. 설이는 그 문장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당신답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분노 속에 서 있었던 이유도 그 분노가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는지도 말이지요. 그리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같은 밤 태준은 가게 불을 끄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장 위의 하늘은 호텔 위의 하늘과 달랐습니다. 더 좁았고 덜 빛났지만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노트가 들어있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했던 침묵의 방식 대신 태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지킬지 정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였고 질문이었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레시피의 뒷면에 숨겨졌던 눈물은 비로소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다음 장면을 향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굵지 않았고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내릴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게 문을 닫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이 겹쳐질수록 바닥은 어두워졌습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강태준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집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만큼은. 태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태준에게 늘 불완전한 개념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곳이었고 일을 준비하는 곳이었지만 돌아온다는 감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트 속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 너는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라. 태준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소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뒤 태준은 가게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칼을 닦고 도마를 정리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천천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공간이 멀어질까봐 눈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가방을 챙길 때 그는 아버지의 노트를 넣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리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앞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이곳은 태준의 삶과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크고 단정했고 사람의 흔적이 적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단순한 니트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느슨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태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설이는 더 말하지 않고 길을 비켰습니다. 태주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은은한 된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냄새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냄새였습니다. 설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호텔 음식과는 거리가 먼 상차림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밥상을 준비하며 몇 번이나 손을 씻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리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말이지요. 서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밥을 먹고 가길 바랬어요. 태주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유 없는 초대, 설명 없는 요구. 그는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서리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야? 무슨, 지나치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허물었습니다. 씹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그 사이사이에 숨이 섞였습니다. 밥을 몇 숟갈 먹은 뒤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해주는 밥 한 끼가 평생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무거웠습니다. 서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30년이나 늦어서 이 밥이 그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삼켰던 단어를. 태준아.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놓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이 거의 비어갈 즈음 서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아직 밥을 씹고 있었지만 서리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변명도 기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감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쪽이 더 쉬웠다고 말했다. 재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에도 그 옆에서 조용히 편히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모성의 방식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침묵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에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노트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울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악역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내쉰 뒤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자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선택이 태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모두의 책임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용서도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단어에 30년의 후회와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리가 먼저 앞장서지 않았고 태준도 뒤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동선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신던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음에는 자신이 밥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질문을 듣고 그동안 참아왔던 표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자신은 여기에서 기다리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리는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밥을 한 숟갈 더 떠먹었습니다. 이미 식은 밥이었지만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시장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가마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칼을 쥐었습니다. 그는 다음에는 조금 덜 아프게 살고 싶다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에 온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